그녀는 남편의 꿈을 위해 10년을 조용히 바쳤습니다. 힘들어도 외로워도 남편만 웃으면 괜찮았던 사람. 잘 됐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 긴 세월 뒤에 그녀가 받은 건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새벽 4시가 조금 지난 시간입니다. 아파트 복도는 여전히 캄캄했고 작은 부엌만 노란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김소윤은 조용히 도시락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살짝 오르는 계란말이와 데친 야채를 가지런히 담으며 그녀는 습관처럼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남편 박준호가 병원에 출근하는 시간은 초 단위까지 정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소유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식탁 위엔 이미 전날 밤 준비해둔 국물통과 간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허리를 굽혀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빨래를 돌리고 남편의 내과 실습 자료를 출력하느라 거의 잠을 못 잔 탓이었죠. 하지만 피곤함을 티내는 순간 남편이 혹시 더 지칠까봐 늘 마음을 꽉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옷걸이에 걸린 남편의 가운을 손끝으로 한번 후쳤습니다. 오늘도 잘 버틸 수 있겠지. 말끝은 늘 조용했고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잠시 뒤 방에서 벽시계 초침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소유는 남편을 깨우기 전 먼저 세수를 하고 머리를 묶었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거울에서 본 순간 피곤이 쌓인 다크서클이 더 짙어 보였죠. 그럼에도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침실 문을 열고 한 걸음 들어가자 준호는 이불을 감싼 채 깊은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준호야, 이제 일어나야 해. 소유는 조심스럽게 어깨를 흔들었어요. 준호는 미간을 찌푸리며 몸을 뒤척였습니다. 응, 피곤해 조금만. 그의 목소리는 늘어난 실처럼 힘이 없었습니다. 소유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환자 교육 있다 했잖아. 늦으면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 말에 준호는 마지못해 몸을 일으켰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머리를 감싸주며 크게 한숨을 쉬었죠. 그 모습을 보며 소유는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그는 곧장 주방으로 가서 물 한 컵을 건넸습니다. 이거 마시면 좀 나을 거예요. 준호는 아무 말 없이 물을 마신 뒤 가운을 챙겨 입었습니다. 소유는 현관에서 그의 가방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필요한 자료들 다 묶어놨어요. 어제 교수님이 언급한 케이스도 따로 프린트해뒀고요. 준호는 살짝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걸 다 했어? 네. 어차피 제가 집에 있었으니까요. 소유는 그날도 자신을 위한 시간은 거의 갖지 못했어요. 남편의 걸음이 빨라지면 자기 발걸음도 자연스럽게 맞춰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먼저 움직였고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아내의 역할이라 믿고 있었죠. 현관문을 나서는 남편 뒤에서 소유는 조심스레 외투를 덮어주었습니다. 바람이 쌀쌀했기 때문입니다. 퇴근하면 연락해요. 제가 데리러 갈게요. 소윤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남편은 피곤하다는 이유로 대답을 건너뛰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소윤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마치 그가 잘 버텨주길 바라는 마음이 문틈 사이까지 따라가는 듯 했죠. 남편이 떠난 뒤 집안은 금세 조용해졌습니다. 설거지할 그릇이 쌓여 있었고 건조대에는 말리지 못한 세탁물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루의 시작은 언제나 남편이었고 하루의 끝도 대부분 남편이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은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소유는 아직 모른 채
오늘도 남편의 하루를 위해 움직였습니다. 전문의 시험 합격 통지서가 도착한 날, 집안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남편 박준호는 통지서를 손에 쥔 채 아이처럼 환하게 웃었어요. 소유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듯한 기쁨이었죠. 정말 드디어 됐네. 그녀가 조용히 말하자 준호는 크게 웃으며 집안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 기쁨의 순간은 분명 소윤에게도 축복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준호의 태도는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준호는 새로 산 넥타이를 천천히 매며 거울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예전보다 머리 손질에 신경을 더 쓰고 정장을 입는 방식도 달라져 있었죠. 요즘은 스타일도 좀 바꿔야겠다. 그는 거울 앞에서 중얼거리며 넥타이를 바꾸고 또 바꾸었습니다. 그 모습은 어느새 자신을 외모로 포장하려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소유는 예쁘다라는 말을 기다리듯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시선은 이미 그녀에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새롭게 시작될 세상에 더 관심이 있어 보였죠. 출근 준비를 하던 준호는 도시락통을 슬쩍 바라봤습니다. 예전엔 그 도시락에 고마움을 표현하곤 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그냥 병원에서 먹을게. 그 말은 무심했고 소윤의 손끝은 잠시 굳어버렸습니다. 준호는 전문의가 된 순간부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했어요. 의사들 사이에서도 인정받고 싶어 했고 간호사들이 나누는 칭찬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삶이 한 단계 올라갔다는 듯 말투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이제 내가 책임질 일도 많고 사람도 많이 만날 테니까. 그는 가벼운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고 그 말엔 묘하게 우월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소유는 그 말 속에서 알 수 없는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자신은 준호의 삶에서 한 칸 뒤로 밀린 느낌이었어요. 병원에서의 회식도 점점 잦아졌습니다. 준호는 늦은 시각에서야 짧은 문자 하나만 남기곤 했죠. 오늘 늦어. 그냥 자. 예전 같으면 통화라도 했겠지만 이제 그의 말에는 설명이 더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에는 이미 새로운 사람들이 중심에 들어와 있었어요. 한밤중 소유는 홀로 식탁을 정리하며 준호가 좋아하던 반찬을 보았습니다. 그는 최근 그것도 거의 손대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음식을 먹는 건지 혹은 더 좋은 사람과 함께 먹는 건지 소유는 알 수 없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느 날 아침 준호는 출근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미팅 있어. 옷 좀 깔끔하게 다려줘. 그는 소윤을 바라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 말투에는 부탁이 아닌 명령 같은 느낌이 배어 있었습니다. 소윤은 다리 밑판을 펴고 옷을 펼쳤습니다. 옷감에서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나자 그녀의 손끝이 잠시 멈췄습니다. 이 향수 우리 집엔 없는데. 그녀는 짧게 중얼대고 조용히 다리미를 눌렀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연락도 없이 자정 가까이 되어 집에 들어왔습니다. 정장 자켓은 급히 벗어던져졌고 얼굴엔 알 수 없는 흥분이 가득했어요. 소윤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괜찮아? 라고 물으려는 순간 준호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피곤해. 그냥 좀 냅둬. 그 말은 벽처럼 차갑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벽은 점점 더 두꺼워지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였습니다. 준호의 말과 행동에서 소윤을 향한 고마움은 사라지고 대신 설명할 수 없는 냉담함이 자리 잡기 시작한 순간은 소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변화가 단순한 피로 때문이 아니라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이미 멀어져가는 전조 증상이었다는 사실을요.
밤 공기는 유난히 축축했고 아파트 복도는 술 냄새가 역게 배어 있었어요. 12시를 넘긴 시각, 느릿한 발걸음 소리가 현관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자 남편 박준호가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풀린 넥타이, 흐릿한 눈빛. 그의 모습은 오랜 시간 마신 사람 특유의 공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벌써 늦었네. 소유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목소리는 조심스럽고 차분했습니다. 준호는 그녀를 힐끔 바라보더니 짜증 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단숨에 무겁게 가라앉았고 소윤의 발걸음도 함께 멈췄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옷 벗고 쉬어요. 물 좀 가져올게요. 하지만 준호는 손을 휘저으며 벗기지도 못하게 막아섰습니다. 됐어, 건들지 마. 그 말투는 지친 사람의 투정이 아니라 벽을 치듯 냉랭한 거부였습니다. 소유는 잠시 멈칫하다가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물을 컵에 담으며 마음속 불안을 달래려 했죠. 남편의 행동이 요즘 따라 더 날카로워진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차갑게 거리를 두는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거실로 돌아온 그녀는 조심스레 물컵을 건넸습니다. 준호는 컵을 잡는 대신 손등으로 소윤의 손을 털어냈습니다. 물이 바닥으로 조금 튀었고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더 차가워졌습니다. 왜 그래? 소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경멸이 깔려 있었어요. 준호는 흐릿한 시선으로 그녀를 훑어보았습니다. 마치 지금의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하루의 피로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솟구치는 불만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그 순간 소유는 직감했습니다. 오늘의 술 냄새보다 더 위험한 건 그가 입을 열기 직전의 침묵이라는 것을요. 준호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왜 자꾸 내가 날 챙기려고 하는 거야? 그 말은 피곤함이 아니라 거부였습니다. 소윤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걱정돼서. 준호는 비웃듯 짧게 숨을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머뭇거리다 마침내 마음속에 품고 있던 말을 꺼냈습니다. 넌 이제 나랑 안 맞아. 그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소윤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무슨 말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끝은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소윤을 아내가 아닌 짐처럼 바라보고 있었죠. 준호는 입술을 굳게 앙다물고 말했습니다. 내 인생 너랑은 안 맞아. 그 한 문장이 지난 10년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소윤은 방금 들은 말이 현실인지 믿기 어려웠어요. 그녀는 남편을 위해 버틴 모든 시간, 새벽, 시험, 식사, 집안일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몸을 던지며 눈을 감았습니다. 더는 말을 이어갈 마음도 없어 보였어요. 그의 태도는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결론을 술김에 흘러나오듯 말한 것처럼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소유는 그 자리에 서서 몸이 굳어버린 듯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싸늘했고 시계 초침 소리마저 크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디서부터 남편의 마음이 멀어진 건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오늘의 이 말은 남편의 단순한 취중 실수가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서 오래전부터 준비된 결정적인 경계선이라는 사실이었죠. 아침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던 날이었습니다.
소유는 손에 작은 종이봉투를 들고 병원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병동에서 부탁한 서류와 남편이 깜빡하고 두고 간 메모 파일이 함께 들어 있었어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밤새 마음이 편치 않았던 탓에 눈가엔 피곤함이 짙게 배어 있었죠. 병원 로비는 평소처럼 분주했습니다. 환자 접수대 주변에서는 의료진이 빠르게 움직였고 스트레처 카가 지나는 길은 경쾌한 바퀴 소리를 남겼습니다. 소유는 익숙한 듯 조용히 사람들 사이를 지나 병동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복도 끝 모서리를 돌아가려는 순간 어디선가 낮게 섞인 남성과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익숙한 그 음성은 분명 준호였습니다. 소유는 걸음을 멈췄어요.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시선을 돌려 문틈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진료복 차림으로 서 있었고 앞에는 젊은 간호사 윤지혜가 서 있었습니다. 지혜의 얼굴은 어딘가 난처해 보였고 준호는 불만과 짜증이 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죠. 아, 그래서 그런 거야. 소유는 속으로 작은 숨을 삼켰습니다. 이 감정이 질투인지 상처인지 혹은 단순한 공허함인지 그녀조차 구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소윤만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뒤 복도 건너편에서 천천히 걸어오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정병률 병원장이었습니다. 병원장은 아침 회진을 마친 듯 서류철을 들고 있었고 복도 끝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시선은 예리했습니다. 작은 표정 하나도 놓치지 않는 사람답게 준호의 거만한 태도와 지혜의 불편한 눈빛을 꼼꼼히 살피고 있었어요. 소유는 그 사실을 모르고 복도 그림자 속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틈 사이에서 들려오는 짧은 기류를 읽었습니다. 준호가 지혜에게 어떤 부탁을 했는지, 어떤 감정을 보였는지 분명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 사이엔 직장 선후배 이상의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병원장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는 서류철을 천천히 내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마치 이 상황을 정확히 기억해두겠다는 의지처럼 보였죠. 그 순간 지혜는 준호에게서 발걸음을 살짝 물러났고 준호는 짜증 섞인 숨을 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둘 사이의 공기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간극이 존재했습니다. 병원장은 더 가까이 다가와 작은 기침 소리를 냈습니다. 지혜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고 준호 역시 허둥지둥 가운을 정리했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이 상황을 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병원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서류철을 천천히 넘기며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꾸중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명히 실망과 판단이 함께 자리 잡고 있었어요. 소유는 여전히 그림자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병원장의 모습이 흐려질 때까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더 깊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조용히 고개를 숙인 그녀는 손에 쥔 종이봉투를 꼭 쥔 채 뒤로 물러났습니다. 지금 이 장면을 본 것 자체가 자신에게 너무 큰 상처가 될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한 발걸음을 천천히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방금 복도에서 벌어진 이 짧은 사건이 남편 준호의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첫 번째 조용한 균열이었다는 사실을요. 집에 돌아온 건 해가 저물고 난 뒤였습니다. 소유는 현관 앞에서 남편의 구두 자국이 어수선한 것을 보고 오늘도 늦게 들어왔다는 사실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거실 불은 켜져 있었고 남편 박준호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보다 어딘가 결심한 사람 특유의 굳은 표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왔어. 준호는 짧게 말하며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말투는 무심했고 감정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소유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뭐 힘든 일 있었어? 그녀는 작은 실갱이라도 짚이지 않으려는 듯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소파에 등을 기댄 채 천장을 쳐다봤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는 듯 하더니 입술을 굳게 닫고 정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오래 준비해온 말을 이제야 꺼낼 수 있는 사람의 긴장감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 얘기 좀 하자. 이 말은 평범한 시작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 담긴 분위기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소유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지금부터 나올 말이 평범한 대화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녀는 남편 정면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준호는 테이블 모서리를 손끝으로 두드렸고 숨을 한번 들이쉰 뒤 처음으로 소윤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안에는 죄책감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준호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말은 마치 오래전부터 연습해온 대사를 읊는 것처럼 정확하고 흔들림 없이 떨어졌습니다. 순간 소윤의 심장이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손끝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고 몸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그러나 준호는 그녀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는 거 나도 지쳤어. 그의 말투는 담담했고 그 담담함은 잔인함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그녀가 남편의 인생에서 부담이자 걸림돌이었다는 듯 깔끔하게 정리하려는 표정이었죠. 소유는 힘겹게 입술을 떼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조심스러움은 남편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차가운 표정으로 소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랑 나는 인생이 달라졌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의자를 살짝 밀었습니다. 내가 목표했던 자리까지 왔는데 너는 말끝은 흐려졌지만 의도는 분명했어요. 그의 눈동자에는 더는 맞지 않는다는 결론만 남아 있었습니다. 소윤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묵직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10년 동안 함께한 시간들이 이 한 문장에 모두 쓰러지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그녀는 다시 한번 숨을 고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말해줘. 그 말은 간절했고 절실한 마음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야. 그는 소윤의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 이미 준비해둔 말을 반복해 자신의 결심을 유지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은 결국 내가 성공했으니 너는 이제 필요 없다는 뜻과 다르지 않았죠. 소윤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말문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왜 짐처럼 여겼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의 마음이 이미 떠났다는 것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준호는 테이블 위에 한 장의 서류를 올려놓았습니다. 서류의 상단에는 굵은 글씨로 쓰인 문구가 보였습니다. 협의 이혼서. 소윤의 손등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서류를 한동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이 순간 소윤은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떠나려는 이유는 어떠한 갈등이나 오해 때문이 아니라 그가 더 높은 곳을 향해 가기 위해 아내를 떨어뜨리고 가려는 선택이므려. 준호는 의자를 밀고 일어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소윤과 이혼 서류만 남았습니다. 소윤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오랜 시간 쌓아온 믿음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복도는 평소와 다르지 않게 분주했습니다. 하얀 가운이 오가고 차트 넘기는 소리와 전화벨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박준호의 표정은 유독 어두웠어요. 전날 밤 내뱉은 말이 불필요하게 소모적이었다는 생각이 아주 작은 찔림 정도로만 남아 있었지만 그것마저도 털어내려는 듯 그의 걸음은 빠르고 거칠었습니다. 간호사실 앞을 지나던 그때 박준호 선생님, 원장실에서 잠깐 보자고 하십니다. 단정한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준호는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의 얼굴에는 당황과 불편함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지금요? 간호사의 고개는 단호하게 끄덕여졌습니다. 그는 순간 짧게 침을 삼키고 어딘가 불길한 예감이 등을 타고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 병원장 호출은 대부분 중요한 진료건이나 복잡한 환자 문제와 관련된 일이었기에 그는 스스로 이유를 떠올리려 했지만 곧 헛되다는 걸 깨닫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원장실 앞 복도에 도착했을 때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조용한 서류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 끝 창문 사이로 아침 햇빛이 스며들어 길게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죠. 준호는 낯선 긴장감에 손끝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들리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허락을 내렸고 준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정병률 병원장은 책상 위 서류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병원장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눈매는 평소보다 조금 더 깊고 무거워 보였어요. 준호는 의자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부르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더 낮고 긴장돼 있었습니다. 병원장은 손짓으로 자리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준호가 앉자 방 안은 갑작스레 고요해졌습니다. 멀리 시계 초침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고 창밖에서 구급차 사이렌이 멀어지는 소리가 스쳤습니다. 그 짧은 소리마저 준호에게는 압박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병률 병원장은 서류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서류의 위쪽에는 직원 관리 보고서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어요. 병원장은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박 선생. 그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은 날카롭지 않았지만 묵직함이 있었습니다. 최근 병동에서 몇 가지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준호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려고 했지만 손끝이 책상 위에서 살짝 떨렸어요. 병원장은 천천히 이어 말했습니다. 어제도 복도에서 당신이 누군가와 말다툼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죠. 순간 준호의 호흡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변명을 떠올렸습니다. 아, 그건. 말을 끝내기도 전에 병원장이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변명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는 조용했지만 준호의 심장을 크게 눌렀습니다. 병원장은 서류를 다시 넘기며 말했습니다. 의료진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건 실력이 아닙니다. 준호는 그 말을 듣고 의아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병원장은 천천히 준호를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태도예요. 그 단단한 어조는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없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들켰다는 느낌을 받았고 어제의 많은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병원장은 말했습니다. 환자에게도 동료에게도 그리고 가족에게도. 그 마지막 단어는 의도적으로 더 천천히 발음되었습니다. 준호는 그 순간 자신이 숨기고 싶었던 치부가
병원장의 눈에 그대로 드러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병원장은 손을 깍지 낀 채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박 선생, 요즘 집안일은 괜찮습니까? 그 질문은 단순한 관심이 아님을 누구나 알 수 있는 뉘앙스였어요. 준호는 말문이 막혀 입술만 부드럽게 떨었습니다. 결국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병원장은 이미 어제의 장면을 보았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판단할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태도는 이미 여러 직원에게 부담을 주고 있었고 그의 거만함은 곧 환자에게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였죠. 그리고 그날 병원장은 마음속으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거의 정해두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걸 알지 못한 채 약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단지 불길한 기류만이 그의 등을 차갑게 스치고 있었습니다. 정병률 병원장의 방안은 한동안 적막했습니다. 바깥 복도에서는 의료 장비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묘하게 멀리서 울리는 듯 흐릿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만큼 병원장 앞에 앉아 있는 박준호의 마음속은 점점 더 조여오는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병원장은 손끝으로 서류철을 천천히 정리했습니다. 그 작은 동작 하나에도 묘한 긴장감이 담겨 있었고 준호는 그 소리에조차 심장이 움찔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권위는 말보다 침묵에서 더 강하게 드러나는 법이었죠. 병원장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 선생, 요즘 많이 바쁘죠? 겉으로는 평범한 말이었지만 그 어조에는 깊은 관찰이 묻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짧게 호흡을 가다듬고 답했습니다. 아, 네. 환자도 많고 여러모로 신경 쓸 일이 많아서.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이 아닌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병원장은 고개를 들고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박 선생의 실력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실력보다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어요. 준호는 순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암시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미 마음 한구석에서 직감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병원장은 말을 이었습니다. 의사는 사람을 다루는 직업입니다. 환자도, 동료도 그리고 가족도. 그는 마지막 단어를 특히 또박또박 발음했습니다. 준호의 등줄기를 따라 서늘한 감각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병원장의 시선은 어제 복도에서 보았던 장면을 이미 충분히 떠올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어제 복도에서 박 선생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준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지만 병원장의 표정에서 그 어떤 여지도 발견할 수 없었어요. 업무 중에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것 같더군요. 병원장의 말은 나무라기보다 판단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다른 직원에게까지 전달되었다는 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준호는 뭔가 말을 하려다가도 입술만 떨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보였던 오만한 태도들이 새삼스럽게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체면을 지키고자 작게 입을 떼었습니다. 원장님, 제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고. 그러나 병원장은 말을 끊었습니다. 의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중요해요. 그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어조로 말했지만 그 말이 주는 무게는 준호의 가슴을 강하게 누르고 있었습니다. 병원장은 서류 한 장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그 서류에는 직원평가와 환자 리뷰가 적혀 있었습니다. 평가 중 일부는 확실하게 준호의 태도, 문제를 지적하고 있었죠. 환자와의 소통 부족, 동료와의 협력 어려움, 그리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라는 문구가 여러 번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병원장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선생에게 권한을 더 주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의 말은 불합격 통보와 다름없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순간 병원장은 의자에서 자세를 곧게 세웠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내리려는 기세였죠. 그래서 병원장은 서류를 천천히 접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추가 교육과 심리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은 주요 환자 배정에서 제외하겠습니다. 말끝은 낮았으나 단호했습니다. 그 결정은 곧 준호에게 경력의 큰 후퇴를 의미했습니다. 준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억지로 태어난 척하려 했지만 입술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그건 너무... 하지만 병원장은 다시 한번 말을 끊었습니다. 박 선생.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아주 단단한 어조로 정리했습니다. 사람도 지키지 못하는 의사는 우리 병원에 둘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방 안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준호는 한순간 숨이 막히는 듯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권력의 무게가 뒤집히는 관계의 역전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준호는 병원장이 내뱉은 한마디가 앞으로의 자신의 경력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음을 절실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어제 아내에게 냉정했던 그 자신감과 오만함은 이 방 안에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의 삶을 지탱해주던 의사라는 껍데기는 병원장의 단호한 시선 앞에서 조용히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소유는 조용히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마저 가볍게 울렸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거실은 고요했고 집안 곳곳에는 오랜 시간 두 사람이 함께 살아온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나 그 흔적들은 이제 더 이상 둘의 삶을 뜻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소윤 혼자 남은 공간에 붙어 있는 오래된 기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내쉬고 소파에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쥔 작은 수첩을 천천히 펼치자 그 안에는 남편의 스케줄, 자격시험 일정, 근무표, 준비해야 할 자료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모두 그녀의 손으로 만든 기록들이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지난 10년이 묵직하게 손끝에 감겼습니다. 이렇게까지 했었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스스로도 몰랐던 허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유는 수첩을 조용히 덮었습니다. 그리고 무릎 위에 올려둔 채 오랜 시간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창밖에서는 늦은 오후 햇빛이 건물 벽면에 부딪혀 부드럽게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따뜻했지만 마음속 공허함을 채워주기엔 아직 부족했죠. 잠시 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붙어 있던 부부 사진은 시간이 오래 지나 색이 조금 발해 있었고 선반에는 준호가 선물했던 작은 기념품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유리면을 손끝으로 훑은 뒤 조심스럽게 상자 안에 넣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그녀는 마치 자신에게 말하듯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았던 노트북을 꺼내고 책상 위에 놓인 자기계발서 몇 권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녀는 어느 순간부터 나라는 사람의 시간을 거의 쓰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매일 누군가를 위해 움직였고 누군가의 일정을 대신 채워 넣었고 누군가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꿈을 조금씩 접어왔죠. 하지만 이제 그 무게를 내려놓을 때였습니다. 소유는 이력서를 열어 새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과거 경력, 자격증, 봉사활동,
배운 일들을 천천히 정리해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는 순간이었고 그 순간은 낯설지만 조심스레 설렘을 품고 있었습니다. 한 줄 또 한 줄을 작성할 때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작은 자신감이 조금씩 되살아났습니다.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은 희미했지만 분명한 의지로 흘렀습니다. 잠시 후 창문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고 붉은 석양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빛은 지금의 소윤에게 끝이 아니라 시작을 말해주는 듯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창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숨겨온 감정들이 조용히 흩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부드러운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스쳤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스스로에게 내린 결론이었죠. 이제부터의 시간은 나를 위해 살겠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창문을 스쳐 지나갔고 그 바람은 마치 그녀에게 잘할 수 있다고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